글자 하나로 천하를 심판하고 단어 하나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붓이 칼보다 더 강했던 시대, 글자 하나로 상대를 제압했던 우리 조상들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쓰는 붓이 사람을 베는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글자 하나로 역사를 거대한 법정으로 만들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 비밀스러운 무기, 춘추필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원칙이 바로 춘추필법입니다. 공자가 역사서 춘추에서 시작한 이 방법은요, 그냥 일어난 일을 적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과 인물에 대해 글자 하나로 칭찬과 비판, 즉 포평을 담았던 거죠. 이 순간 역사가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역사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역사라는 법정 대체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지금부터 춘추필법의 구체적인 규칙들을 살펴보면서 그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 핵심 원칙은 바로 일자 포평, 말 그대로 글자 딱 하나로 칭찬하고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있었어요. 이 선택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과 인물의 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역사가가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이 누군가를 죽인 행위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랫사람을 죽였다면 그냥 죽일 살자를 씁니다. 하지만 신하가 임금을,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런 하극상의 경우에는 죽일 시자를 썼어요. 보세요. 행위의 결과는 같지만 거기에 붙는 이름 자체가 이미 엄격한 도덕적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에도 철저한 위계질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붕, 제후가 죽으면 훙, 관리가 죽으면 졸이라고 기록했죠. 이게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약 정당성 없는 폭군이 죽었다? 그럼 역사가가 의도적으로 그 격에 맞지 않는 아주 낮은 등급의 단어를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죽은 후에라도 역사적인 징벌을 가하는 거죠. 뭐랄까, 붓으로 내리는 사후 탄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의 도구가 단어 선택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역사라도 교훈을 위해서 그대로 기록하는 직서를 통해 진실을 남겼고요. 반대로 아예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인물은 이름이나 직함을 싹 빼버리는 묵죄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또 있을까요? 이처럼 춘추필법은 원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날카로운 붓이 그 형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결했던 원칙이 왜곡되어 역사를 겨누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는지 말이죠.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바로 이 춘추필법의 형식을 교묘하게 훔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의 반영은 정반대였어요. 도덕적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뿌리 뽑기 위한 정신적인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춘추필법의 본질은 정명, 즉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일제가 사용한 방식은 오명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더러운 이름을 씌워서 상대를 격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식민사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묘한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국가 이름의 두 번째 글자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이름의 첫 글자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담겨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일제는 의도적으로 이 첫 글자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좀 부속적인 의미를 가진 두 번째 글자만 끄집어내서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교묘한 언어 전술을 펼친 겁니다. 이 표가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이건 주체성을 강조해서 신당연합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당연합이라고 부름으로써 신라를 당의 하위 파트너처럼 만들어버렸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조의 위엄을 뜻하는 조는 쏙 빼고 비하적인 뉘앙스가 담긴 선을 사용해서 일선동조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나당 연합은 신라를 마치 당나라의 고개 숙인 종속적인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죠. 일선이라는 말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가진 아침의 위엄을 지워버리고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의 지역으로 격화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단어 싸움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알아야만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나당연합군이란 단어 속에는 이미 신라는 외세에 의존했다는 식민사관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어 하나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자체를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용어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글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를 어떤 프레임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그 기록된 단어 이면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수동적인 독자가 아니라 진실을 가려내는 깨어있는 역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역사는 죽은 과거의 목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며 계속 쓰여지고 있는 살아있는 정의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기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